이번에는 좀 지역구 얘기로 바꿔볼까요? 네. 지금 이제 보니까 네. 별명이 영등포 주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조폭 출신인가? 제 이름이 네. 영주잖아요. 네. 근데 그 영등포가 영주인데 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88년도 이미 이사 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영등포의 주인 영주, 영등포의 주모, 영주, 영등포의 주먹, 영주 막 이런 게 돼 있는데 네. 정말 의로운 내 쓰기 위한 영등포 주먹이 되자. 네. 그렇게 주변에서 하는 것 중에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이 정치를 하려다 보면 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그렇죠. 서울시도 설득해야 되고 네. 때로는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해야 되고 네. 본의 아니게 막 나서야 돼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등포 주먹이라는 게 됐는데 19대 당시에 국회의장 정의아 국회의장이 방송에 나가셔서 네. 김영주 상임위원장 별명이 영등포 주먹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영등포에서 4번 당선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의정 활동을 잘했고 또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 비결 짧게 딱 한마디만 하면. 저는 그 대부분들이 얘기하는데 눈높이 정치를 해야 돼요. 눈높이 정치. 저는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네. 그 유권자로서 국회의원이 참 이거는 내가 참 싫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걸 해요. 네. 가급적이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시장 가끔 가고 네. 그 사람들의 민원 해결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하면 젊은 엄마들이 영등포를 떠나지 않겠다 네. 하는 눈높이 정치를 한마디로 생활 정치, 민생 정치를 네. 하시군요.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하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지역구 가서 깜짝 놀란 게요. 막 영등포에 시의원, 구의원이 우리 의원님을 막 완전히 그냥 헌신적으로 따르더라고요. 또 깜짝 놀란 게 특히 남성 의원들 여야 구분 없이 다 누님하고 따르는데 네. 그 리더십의 비결이 뭡니까? 아, 저는 함께 호흡한다는 거. 함께. 그 의원들도 보면 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그 자기가 상임위가 그 지역구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역구에 민원이 왔을 때 행정안전부에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CCTV가 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직접 오지 않거든요. 네. 그럼 행안부 의원들한테 우리가 여기 여성 귀갓길이 어렵고 아이들 그 위험지대인데 CCTV가 없다. 네. 그럼 이거를 좀 예산 좀 해줘라. 그런 같이 하려면은 서로 스킨십, 네. 같은 호흡. 그리고 저도 또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미팅도 좀 많이 하고 네. 하고 특히 지역구의 시구위원들은 서울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그 지역의 그 모든 개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정책회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지 권위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다고 따릅니까 요즘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엔 좀 우리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대선 얘기하면 다들 귀가 쫑긋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네. 일강 독주 체제였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일강 독주 체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 제3 후보론 네. 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3 후보가 앞으로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요새 언론에서도 네. 그동안에는 1강, 네. 그러다가 2강, 네. 그러다가 지금 또 뭐 역전. 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지금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아주 좋았다가 뭐 지금 바닥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통령이 인정을 받으시면 우리 당 그 인기가 같이 올라가고 네. 우리 당이 못하면 대통령 인기가 좀 떨어지고 이렇듯이 네. 네. 저는 그렇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 제3의 후보 아니라 제4, 제5의 후보도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 경쟁력 후보가 나오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3 후보는 나올 것이다. 반드시 라는 나옵니다. 전망이고. 그래서 그러면 제3 후보가 누굴까? 네.
라고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8%로 압도적 1위를 17%. 아 그렇습니까? 네. 17%. 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정세균 총리가 제3 후보 1위로 거론이 될까요? 저는 정세균 총리께서 정치인으로서는 다 하셨습니다. 네. 일반 국회의원에서부터 원내대표에서부터 뭐 장관까지 이제는 총리까지. 네. 그리고 여당의 지지자라 그러면 네. 저는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일강으로 독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총리님 당시에 총리당 그 할 때도 나 다음에 대선한다 안 하셨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니까 당연히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가장 좋은 후보다.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막 1위로 치고 올라가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항상 또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도 지난번에 대선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것이다. 네.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계속 이재명 도지사도 지금 도정에 전념한다 그러지 나 후보다 이런 얘기 안 했어도 네. 이렇게 하듯이 정세균 총리님도 아 그렇게 총리까지 하고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까지 했으면 당연히 대통령 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언론도 이제 제3의 후보가 아무도 언론에다가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뭐 제3 후보다 얘기하지 않아도 언론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국민들께서도 당에서 제3 후보라 그러면 정세균 17%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 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왜 1위로 압도적으로 나오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저는 짓궂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 총리님께서는 코로나를 완벽하게 네. 대한민국에서 물리치고 네. 그리고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주시는 전제하에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대권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음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하면서부터 정세균 당시에 정조위원장을 봐왔습니다. 네. 항상 위기관리 능력이 있으시고 네. 미스터 스마일이지만 네.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물러선 적이 없었어요. 네.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언론학법을 이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할 때 단식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길거리에 나와서 땡볕에 서명운동도 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엔 대학교 학생운동도 하셨고 학생회장 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네, 고대. 저는 그래서 외유 내강 스타일이지만 하려고 결심을 할 때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리까지 하시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낙연 대표께서 1강으로 갔다가 2강으로 갔다가 1강, 2강 막 이렇게 요동칠 때는 정세균 총리님이 같이 이 시대에 원하는 후보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네, 구성원들이 17%라는 지지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통상 도전하려면 이른바 마의 5%를 넘어야 네.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정세균 총리께서 일단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전념하시겠지만 여론 보도에 따르면은 4월이나 5월쯤에는 네. 이제 도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도전을 만약에 한다면 네.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 제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네. 여기서 제가 제친다 안 제친다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네. 우리가 2001년 12월에 되돌려 보면 그때 우리의 그 당의 야당의 아주 강력한 대통령 후보는 이인재 후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한때는 2%, 3%도 안 될 거기서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듯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네. 역동적으로 지금 내가 오늘 지지하다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만큼 이 시대에 맞는 후보의 그거를 준비하고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지지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세균 총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맞는 그 화두 네. 또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되셔서 본인은 경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코로나 총리가 되셨잖아요. 네. 그럼 코로나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확실하게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거기에 총리님의 지지율,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코로나를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세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뭐였고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정말 운동할 때 추운 겨울에 그때 영하 20도까지 갔었어요. 영하 20도? 아, 거기서 운동을 하시고 훈련을? 그 농구공을 이렇게 받으면요. 이 마디가 이렇게 탁 찢어져요. 얼어갖고. 그럼 이 속에 피가 보여요. 피가 나올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데 겨울의 고통은 10분을 뜨면 땀이 나니까 극복이 돼요. 여름에 저희가 그 서울 신탁은행 체육관이 양철 지붕이었어요. 아이쿠. 그러면 그 땡볕에 찜질방이네. 잠 20분만 뛰면 유니폼을 짜야 돼요. 그런 육체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육체적 고통을 굉장히 힘들게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08년도에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도전했을 때 저는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론조사에 모 방송국의 여론조사에 제가 42대 24로 진다고 나왔어요. 500샘플로. 그랬는데 당에서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낙선 지역으로 아주 그 지역으로 해갖고 지원 유세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그 상대 후보는 다 그 당대표에서부터 뭐 축구 감독에서부터 연예인까지 어마어마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이겨버렸습니까? 제가 43대 42로 1.2%로 졌습니다. 졌어요. 그런데 그때 18대에 서울의 49개 지역구 중에서 서울에 7개만 당선이 됐는데 1000표 미만으로 진 데는 3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 무명인데 제가 1000표 미만으로 졌거든요. 중앙당에서 조금만 지원했으면 됐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 아픔이 굉장히 정말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저는 무명이고 비례대표인데 그때 당시에 정말 능력 있는 정치인들 전부 다 10,000표, 15,000표를 다 졌는데 저는 980표, 990표? 저는 1000표가 안 되게 진 걸 갖고 내가 이긴 거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낙선운동에 대한 감사 인사 다니고 4년 동안 제가 지역 정말 열심히 해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당선시키면서 정치의 기반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아프면서 그 여론조사 허점. 불굴의 정치인. 여기다 박수 다시 한번 짝짝짝. 자,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나 때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그 전쟁을 겪으시고 정말 어렵게 하면서도 공부만 시키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물림. 요새 가장 아픈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를 학교 안 가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다가 가외 선생을 불러다가 그 수능 이상의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뭐 학력 격차가 더 나는 거죠. 그런데 나 때는 배고파도 참았고 나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정말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받은 거를 자식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 또 우리가 정치학 이런 거를 자꾸 가르쳐서 부모가 온실에서 키우지 않게 그냥 나오면 30이거든요.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30이 되니까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바꿔야 되는 생각을 해서 네.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네.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너네들 너무 약해. 너네들 너무 니네들이 노력하지 않아. 맞아요. 이런 거를 생각을 저희가 버려야 된다. 네. 기성세대의 관념에서 네,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좀 명심해야 될 거죠. 마지막 질문. 네. 정치인 김영주가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저 건강한 세상. 네. 그리고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네. 그 제가 캄보디아 가서 참 놀란 게요. 네. 우리가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그거를 많이 느꼈던 부분이 네. 행복은 돈과 이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주 52시간 내가 노력했던 네. 것도 1달러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행복 지수는 전 세계에서 5위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덜 우리가 먹고 덜 공부하고 덜 쓰더라도 네. 우리가 가족을 같이 있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 특히 우리 그 교수님도 집에 가서 가사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네. 조금씩 양보하는 거 그런 거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생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퇴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정치인이 되고 싶고 네. 후배들한테는 특히 여성 의원들한테는 그 내가 지역구의 경험 나는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계보도 없고 남편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중앙당에서 막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힘들게 왔지만 나는 쉽게 알려주고 싶은 네. 그런 그 후배들한테는 디딤돌을 해주고 싶고 그 정치인으로서는 아유 저거 지아님은 정치할 사람 없다고 저렇게 출마해 그런 얘기 안 듣는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배정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고졸 은행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시고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들 가운데 최다선 의원이신 김영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의 성공 비결 그리고 그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